온갖 그 파시즘적이고 제국주의 것도 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는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없어야 될 나라고 없었어야 될 나라인데 만들어진 나라고 원래는 우리가 같은 제국인데 저렇게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너무 빠져들고 있었어요. 예. 네.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부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러시아 현지에서 한 7년에 걸친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좀 시민사회 활동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전쟁을 실제로 하게 되었을 때에 내어세웠던 어떤 프로파간다 혹은 그 설명이 약간 인종주의적인 내용이 좀 있었는데 나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고 뭐 아조프 연대 일부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서 실제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바스 지역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러시아가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이제 프로파간다전에 아주 능한 나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 팩트가 있으면 그걸 기가 막히게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뭐 아예 또 거짓말도 있긴 하죠. 또 심지어는 이제 조작 방송, 그러니까 그런 증거로서 뭐 어딜 침범했더니 나치 문양이 있더라 등등 또 아니면 거기에 뭐 비밀 핵실험 장치가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연극까지도 포함해서 하는데 문제는 항상 그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이제 네오나치 문제라든지 또 아조프 연대 문제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반데라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이제 당시에 저희 나치 편에 서서 러시아인이나 유대인을 많이 죽였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좋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많은 그 민족주의자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진짜로 어떤 인종 학살을 지지한다거나 그래서 지지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소련이라고 하는 공포 우리가 과거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회주의도 사실 스탈린 이후에 소련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 소련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지역은 홀로도모르라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 시대의 이제 집단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정확한 사망자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략 300만에서 뭐 심지어 100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좀 이렇게 아사하는 거나 그런 과정이 이제 방조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거치면서 이 소련을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네오나치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연 권력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보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놀랍게도 그 2013년에 이제 크림반도가 합병되고 돈바스 일부가 뺏기는 그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민족주의가 부흥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런 그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정치계에 진출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온건한 극우파들이 한 6석 정도는 얻었었습니다. 이제 우파 섹터 등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조차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민족주의적일 뿐이지, 막 그런 어떤 뭐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 외에는 다 뭐 말살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제 19년에도 비슷한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예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은 정치의 권력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자, 그렇다면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면 특히 많이 간과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2차 대전에도 한편에는 반데라의 편에 서서 친나치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압도적 대다수는 오히려 독일한테 당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소련한테 당하고 독일한테 당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선은 그 대나치 전선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이 벌어진 곳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해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인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론 유대인까지 포함합니다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가장 그 많은 희생, 그러니까 반나치 희생이 벌어졌던 반나치 투쟁과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벌어졌던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조프 문제인데 이제 특히 아조프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아조프 문제를 끌고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아조프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에서 이제 땅을 빼앗긴 사람들, 거기서 이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네오나치 그룹을 만들었죠. 지금의 아조프 연대를 당시에 처음에 만들었던 아조프 연대로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아조프를 그 당시 처음에 등장했던 네오나치로 동일시하고 그들이 심지어 무장화했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저희들은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근데 이런 형태로 문제를 삼아서 전쟁의 원인으로 내세웠다라는 거는 그게 내부에서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국내 정치에서는 왜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러한 그 러시아의 그 정부의 그런 선동이 일반 국민들한테 먹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랜 러시아의 이제 교육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분리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다. 러시아는 같은 형제 민족, 나아가 심지어 같은 러시아 일부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도 했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푸틴이 한 3선 선거 때부터 굉장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재선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3선으로 될 때 그때 당시 이제 그 투표를 좀 조작을 했고 선거 부정이 있어서 대대적인 그 반대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때쯤부터 이제 푸틴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층 더 그 전부터 이미 장악해 왔던 언론을 자신의 선전 도구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이제 방어적이었다면, 피해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 과거의 자신들의 영광,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 또 우리가 잃었던 영토, 이런 식의 어쨌든 사실이 아닌데 어쨌든 자신들의 원래 영토를 수복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2013년에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에 들어가서 내부의 러시아계를 부추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헤르손, 자포로지아, 뭐 드네프로 지역, 뭐 오데사, 심지어 뭐 하리코프 등등 그 지역 모두가 노보 러시아라고, 러시아가 이제 옛날에 자신들이 터키로부터 뺏었다라고 하는 그 땅을, 오스만 투르크부터 뺏었다는 그 땅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 2013년부터는 그런 내부의 불만과 그런 것도 이제 대외적으로 표출을 하고, 그러한 이제 내부의 러시아인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지를 한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추후에 그를 보호하러 들어가는 방식, 그러한 형태를 띠면서 이제 하는 거를 한번 요번에도 추구를 해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잘 안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계들이 있지만 이들이 더 이상은 그런 식의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안타깝게도 언론이 완전히 장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한 언론도 다 파괴됐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도 지금 활동이 중지돼 있고, 그래서 모든 언론가 막혀 있는 바람에 정부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런저런 선동에 많이 좀 이렇게 세뇌당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제일 무서운 거는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뭐 전국 70 몇 개 도시에서 곧바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예, 굉장히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런 시위를 조금이라도 조직하면 강력하게, 예, 뭐 최고 15년형까지도 지금 내리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얻은 뭐 8년, 뭐 11년 이렇게 얻는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장 충격적인 건 또 최근의 사건인데, 어떤 한 주의 이제 작은 학교에서 그림 시간에 14살짜리 모스칼료바라고 하는 마리아 모스칼료바라는 여학생이 이제 러시아 군대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걸 또 SNS에 올렸다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 아이 아빠를 구속을 시키고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를 그 보육원에 강제로 입소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너무 끔찍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그 합법적 틀 안에서의 저항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문제로서의 극우 파시즘, 저희가 사실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한번 왜 그런 배경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좀 사실 이제 굉장히 안 알려진 것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지만 최대한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의 극우 파시즘 그러면 이제 서유럽에서 일부의 현상이고, 놀랍게도 뭐 북유럽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그 극우 포퓰리즘, 극우 파시즘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들이 또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까지 가서 굉장히 다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또 의외로 또 극우들이 장악했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뭐 하여튼 극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동유럽이 약간 거기서 지금 제외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헝가리라든지 네. 또 특히 푸틴이 얘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입니다. 네. 예, 일부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이제 99파시즘의 네오나치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현상으로서 많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민주화된 러시아가 좀 더 그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전망을 보였다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수많은 국가, 우크라이나 포함 국가들이 그렇게까지 적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이 점점점 권위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압살되고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이제 권위주의 세력은 러시아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들이 이제 대안은 여러모로 어쩔 수 없이 서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물론 서방은 사회복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보다는 나으니까 좀 단순하게 그쪽을 더 지향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미래에 대한 모델은 서방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서방의 주변부화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차라리 러시아의 주변부보다는 서방의 주변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이 친서방 노선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뭐 러시아가 공격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가 끊임없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그 내부의 권위주의 세력을 지지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방어 차원에서 이제 그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원래부터 이쪽이 뭐 친서방파고 네. 이쪽은 친러시아파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관점은 특히 우크라이나는 뭐 서부는 친서구고 뭐 동부는 친러파다 이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먼저 있는 건 아시고 아닌 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나치 문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구와는 달리 러시아는 과거에 그 식민지 시대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육로로 다 연결이 돼 있었죠. 서구는 다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아시아 다 떨어졌었지만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그런 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소련이 되면서 그런 그 제국주의적 식민지 방식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 독립을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폴란드나 핀란드처럼 역사가 좀 러시아에 병합된 역사 짧은 나라만 독립을 시켰고 실질적으로는 그 중앙아시아나 코카서스의 뭐 그런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국가는 여전히 소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 제국 시대에 갖고 있던 그 식민지가 계속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서구 국가들은 45년대에 이제 식민지를 독립을 시켰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다시 그 영토를 찾고 싶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지금 점점 살아나고 시작한 거죠. 계속 언론에서 그런 걸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구가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이제 풀어준 거 그랑 달리 러시아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멘탈리티는 좀 잠재되어 왔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슬슬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이제 유명한 이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두긴과 같은 두긴이라고 하는 이제 유라시아주의를 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어떤 그런 가치관에 서구의 이제 가치관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그런 질서에 반대하는 질서의 어떤 그 철학적 사상적 기반으로서 유라시아주의를 얘기하는데 되게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거기도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기는 젊었을 때는 아예 유럽에서 그 네오나치 그룹이랑 같이 협업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바로 이러한 두긴의 사상을 이제 러시아의 푸틴뿐만 아니라 소위 지도부들이 이제 그거를 많이 수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온갖 그 파시즘적이고 제국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없어야 될 나라고 없었어야 될 나라인데 만들어진 나라고 원래는 우리가 같은 제국인데
저렇게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반 일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러시아 파시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 러시아가 가장 위대한 형태가 파시즘이라고 보고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파시즘 국가가 되길 바랬던 사람인데 망명을 했죠. 혁명 이후에. 근데 그런 유명한 뭐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그런 아예 파시즘 사상가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들을 푸틴이 연설할 때도 계속 인용하고요. 그래서 푸틴 주변에 있는 이데올로기 그룹 중에 이즈보르스키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그 이념들을 만들고 거기에 의거해서 많은 정책들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푸틴이 뭐 개인이 썼겠습니까? 그런 연설문들도 계속 그 파시스트들이나 아니면 그런 극우 각종 여러 그런 사상가들의 문장들을 갖고 와서 선동을 하고 그럴싸한 말로서 대중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선동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단순한 사상의 전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파시즘화 됐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크라이나 다른 그러니까 필요한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소위 내선 일치와 같은 그런 걸 주장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은 오히려 필요할 땐 동원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계속 억압하는 예를 들면 체첸 같은 나라는 가령 독립하고자 했을 때는 두드러 부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그 소수 민족을 중심적으로 더 많이 동원해서 파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우리 민족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파시즘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럽과는 달리 일부 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모든 그런 그 비판, 파시즘에 대한 비판을 다 막아놓고 오히려 국가가 이런저런 파시즘적인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게 특히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나라, 파괴도 되는 나라로 인정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파시즘적인 특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 소수 민족들이 이제 그렇게 훨씬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징집이 됐었고 러시아가 정말 잘하는 그게 그 과거에 히틀러 정권이 나치 정권이 했던 그 엄청난 프로파간다전